다음은 제7주차 화물 운송별 현황에서 제2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 해운 운송, 해운 수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 수송은요, 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장강이라든지 큰 하구를 중심으로, 그죠? 장강이라든지 주강역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운송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다 보니까 성장성은 지속될 것이다. 특히 그 장강에 장강에 삼엽댐을 건설한 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수위가 고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의 그 수온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양 수온은 연안 운송과 하천 운송, 하안 운송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천 운송은 주로 장강 그 수온이라든지 2,500km가 되네요. 상해에서 중경간에, 그죠? 그 다음에 광주와 광주, 그죠? 광주의 주강 델타 지역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해운 운송은 동부 서부 지역의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부 동부 지역에는 전략적으로 그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이 해운 운송, 수온 운송이 그만큼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운송량 추이를 본다 그러면 점차 그 전체 물동량이 이제 증가되다 보니까 전체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최근에 장강의 삼엽댐 건설 이후부터는 이 선사도 대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온 운송 물동량이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주요 운송 중에서 이제 컨테이너가 자파도 있겠지만 컨테이너 운송이 많은데요. 이 중국의 수은 컨테이너 운송은 내연 운송과 외향 컨테이너 수송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내양 컨테이너 운송은 항만을 중심으로, 그죠? 강을 중심으로 컨테이너를 수송을 하고 그걸 또 바다에 항구하고 연계시켜주는 이런 부분, 내양을 중심으로 해서 컨테이너를 싣고 와서 연안 운송의 항만에 연계해주는 그런 수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해 운송은 중국은 이 서부 지역으로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동부 지역은 연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로는 어디요? 저기 대련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상해, 신천, 그 다음에 뭐 홍콩,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항로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연해 운송은 잘 되어 있는데 내양 운송은 최근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내양 운송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준설을 해야 된다. 모래라든지 쌓이기 때문에,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좀 있습니다. 특히 연안운송 같은 경우는 북방 항로는 대련, 천진, 그 다음에 이 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륙들을 중국으로 내양 쪽으로 운송하는 것들, 이런 부분이고, 화동 항로는 상해 영파를 중심으로 해서 방정물 제지 이런 동량이 많네요.
화남 항로는 광주, 신천, 저 홍콩 쪽에 그죠? 밑으로 쪽으로 중심이 되는 것들은 이제 건자재, 전기 설비, 경공업 이런 부분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취급량들은 보시면 연안운송, 내양운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광주항, 상해항, 심천항, 천진항, 뭐 청도항 이렇게 연안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죠, 그죠? 예, 도심지라든지 아니면 그 이 공업 발달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 컨테이너의 그 물동량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전이라든지 내항 같은 경우, 내하항 같은 경우는 뭐 사전, 뭐 남은 남통항, 예, 그 남경항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책을 내 그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장강 그죠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임도 철도라든 도로와 같이 수로 화물 운임을 규정을 했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에 대해서 등급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 2, 3, 4등급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물동량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 다음에 중개 수송이냐 환적이냐 복합 운송이냐 임대 형태냐 용선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운임들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매 마찬가지로요. 대체적으로 수은시장은 화주하고 이렇게 이제 그 운송 선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요금이 철도 저기 그 도로에 비해서는 지켜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완전 경쟁 시장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그 소규모 그 선사들이 많이 내양 같은 경우는 선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운임도 이 그 경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네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운영 주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서 국영이냐 민자냐 외자냐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고요. 외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 그 기업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합자를 할 수 있고 제휴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국 기업에서에 진출하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제약된 부분이 많습니다. 인허가 조건들이 좀 까다롭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국의 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양 같은 경우에는 하천 수송이 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이 되어 있는데 장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천여 개가 있답니다. 아이고 엄청 많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각 사별로 시정 점유율이 그 미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3천여 개가 그 운영되기 때문에 거의 그 점유율보다는 뭐 그냥 그 생계 유지형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외항 하야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부터 이제 대외 개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전국에서 국영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원 집단, 즉 다시 말하면 코스코, 그죠? 이런 것들. 세계 뭐 1, 2위를 다투고 있죠, 그죠? 운송 그 양 쪽에서, 그죠? 해운 운송 시장에서, 그죠? 근데 현재는 해외 무역 확대로 인해서 해운 기업들이 투자들이 증가되고 있고 아니면 요즘은 또 합병이라든지 뭐 얼라이언스 이런 식으로 해서 거대화 선사들도 거대화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항 해운사는 약 290여 개가 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같은 코스코라든지 뭐 코가이지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선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님은 됐고, 이제 그 다음에 해운 운송의 문제점이 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소규모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장강유역 같은 경우는 칠레개 6개 내지 7개 구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구역마다 이 운송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취득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역을 통과할 수 있는 업체는 이 3,000개 운송 등록된 이 사업자 중에서 서너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간선, 지선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들 간에는 굉장히, 운송사들 간에는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항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수동, 그죠? 그래서 상류 지역에는 이제 산간지대로서 암벽이 많고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대형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형 선박들이 나르거나 할 때는 결국은 소량으로 움직이면 환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량 움직이면 단위당 톤당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중요 지역은 이제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그 강을 댐을 막다 보니까 이제 일정한 수위가 보존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큰 배는 다니지만 이전에 보면 뱀 모양처럼 이렇게 S자형으로 되다 보니까 선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선박 운행 이런 부분들이 약간 어려움이 있다. 그것보다도 이제 저는 그걸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그 퇴적물로 인해서 수위가 낮아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더 관리가 더 요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주 니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공산당에서 어떤 관리 기준대로 보니까 자율경제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서비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자파 소송이 많아서 정시라든지 정시성 이런 것도 요구되고 있지만 환적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객의 대응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강유역 같은 경우는 삼엽댐으로 인해서 대형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운송 비용은 내륙 운송 그 비용은 약간 저렴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 규모를 키워야 되겠죠. 선사 규모를 키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화를 해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탱커라든지 특수선을 이런 것들을 많이 정설을 할 필요가 있고 컨테이너도 이제 4, 5천 TO급 이런 선박을 통해서 대형화 유도하는 게 중국의 연안운송에 아니면 내양운송의 개선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항공운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항공운송이 되겠습니다. 항공운송도 사실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항이라든지 항로 정비, 전보 747 같은 어떤 전용 화물기 100톤 이상 실지 않습니까? 그죠? 적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 항공기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성장수는 상당히 높은데요. 근데 이제 전체 물동량에 비해서는 항공은 우리나라처럼 2, 3%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다. 그렇게 보시고요. 항공도 실제적으로 보면 여객 운송의 중심으로 되어 있지, 화물 운송은 전 세계를 통한 화물 운송,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송률도 보면 전체 항공 운송에서 이제 국내 운송이 약 80%를 차지하고 이제 국제 운송은 약 항공 운송 중에서입니다.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도심 중심으로 해서 그죠? 북경이라든지 광주, 상해 중심으로 해서 물동량들이 그 편중되어 있다. 그렇게 보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중심으로 화물 공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운영 주체를 본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22개의 항공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항공사가 많이 그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항공 같은 경우는 국영기업을 이제 민간으로 전환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 국제항공이라든지 남방항공이라든지 동방항공이라든지.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이 항공사들이 거의 뭐 그 국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거의 공무원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이 관료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 항공사에 비해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중국의 항공사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급량들은 약간 증가되고 있는데 여객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93, 4%가 거의 94, 5%가 그냥 그 여객 중심이고 화물은 6, 7% 정도예요. 6.7%로 나타났네요. 그 정도 6, 7%, 5에서 7%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만큼 여객 편익적으로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항공사 그룹도 보면 크게 그 3대국 그 항공 운송 그룹하고 그래서 그 중국 인문 국영 기업 그죠? 국영 항공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항공 집단 공사 그 다음에 동방 항공 집단 공사 집단은 그룹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방 이렇게 이제 세 개가 거의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그 각각의 운영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로컬 항공 국제 요거는 국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컬 항공 같은 경우는 뭐 사천, 상해, 뭐 심천, 산동 각 그 성별로 그죠? 성 단위 또는 지역구 단위로 많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운송사들이 그 여객 운송으로 많이 되어 있고 화물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 운송의 운임 체계도 보면 이게 이제 그 해상 운송하고 항공 운송은 타리파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국제 협력 기구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각국마다 적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항공 운임도 중국인민항공국에서 이렇게 해서 규정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저 운임, 그 다음에 일반 운임, 특급 등급 화물 운임, 지정 상품 운임, 컨테이너 운임 이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운임 같은 경우는 기본이 30위안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화물 같은 경우는 45kg 또는 45에서 100kg, 100에서 300kg 이런 식으로 300kg 이상 딱딱 4단계를 분리해 놨네요. 그렇게 해서 얼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운행 상황에 따라서 항로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달리할 수 있도록 허가제 그렇게 즉 다시 말하면 이 할증제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것들을 이제 허가해준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등급화물은 이제 특급이냐 생물이냐 뭐 식물이냐 기존품이냐에 따라서 기존품에 따라서 뭐 가산율이 15% 정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지정 상품 운임은 대량 화물이냐 계절 항물이냐 그 다음에 아니면 부가치 화물이냐에 따라서 항공사가 지정해서 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그 국제항공 협회에서 이루어진 야탄가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이 요율 견적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도 매 마찬가지로요. 컨테이너 단위당 하는데요. 우리가 얘기한 여기서 컨테이너가 20비트, 40비트가 아니라 항공기의 단위, UL 단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이 적용되어 있고, 부피가 큰 경우에는 일정한 어떤 톤수라든지 아니면 부피 면적을 중심으로 해서 화물 운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해 기준만 27페이지 상해 운임표만 한번 띄워봤는데요. 마지막에 그죠? 맨 밑단에 상에서 길림에 가는 글인데요. 340km인데 운임은 30 이하니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다음 이제 40km 때 40에서 100km일 때 100에서 300km 이렇게 이제 구간을 무게 중심으로 두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증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50km일 때는 32.1 유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300km, 500km짜리라 그러면 31.6 유안,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임을 정해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복합 일관 운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국내 복합 일관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복합 일관 운송이라 그러면 뭐 잘 아시겠지만 2개 이상의 운송 수단을 통해서 복합 운송을 하고 한 개의 운송장으로 끊어주고 도어토도어 시스템의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부분은 이제 복합 운송이다, 그렇게 복합 일관 운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연운 운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연운 운송 기업은 이제 광역권으로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요. 즉 다시 말하면 성과 성 간에 이렇게 면허를 다 취득해서 일괄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어떤 서비스를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로 운송처럼 성간에 그죠? 성간에 면허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주기업은 근거리뿐만 아니라 광동에서부터 저기 북쪽의 하얼빈까지 그죠? 장거리 운송할 때는 아예 이 복합 운송보다도 아예 트럭 운송으로 보내는 거죠. 저기 광역권을 운송하는 트럭 운송을 보내는 그런 형태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복합 운송도 이 소화물지만 혼적을 통해서 트럭 운송으로 많이 가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포워딩 운송사들이 있는데 지금 참조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운송이 아니라 이제 복합 일관 운송은 국내외, 그죠? 해외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일본하고 한번 봅시다. 일본 동해안에서 중국의 천진 신항으로나 상해안 대련항으로 들어와서 청도항 같은 데 들어와 가지고 철도나 트럭으로 환적해서 내륙으로 오는 것들요.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림에 나타나다시피요. 일본에서 이제 각 항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중국 항구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 상해항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상해항에서 트럭이나 철도를 이용해 가지고 내륙으로 강서성이라든지 하곡성이라든지 하남성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통해서 내륙으로 연계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해상 운송도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내륙에서 철도든지 아니면 트럭킹 운송들이라든지 이렇게 조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얼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체결돼야만이 원활한 운송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서비스가
품질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중국을 경유해서 이제 국제 복합 일관 운송을 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내륙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몽골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그 유럽으로 가는 것들요. 그런 것들 보는데 일본과 유럽, 그다음에 이제 중동 이런 부분들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국을 경유해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몽골로 향하거나 향하는 루트 같은 경우는 루트라든지 아니면 내륙으로 연결해서 통과를 해서 유럽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차이나 랜드 브릿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랜드 브릿지라는 건 즉 다시 말하면 해상으로 갖고 와서 항공으로 가거나 sea and air 아니면 해상으로 가지고 와서 운송해 와서 철도로 가거나 sea and rail 그죠? 레일로드 뭐 이런 식으로 sea and trucking 뭐 이런 것들이 조합되는 것들이 보면 이제 내륙을 통해서 다른 어떤 구간을 통과되는 것은 이제 브릿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이나 랜드 브릿지가 그 이제 대표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골을 가는 루트 같은 경우에는 천진 신항에서부터요. 그림에 나타나다시피 그 조그마한 위에 쪽에 그죠? 중간에 있죠, 그죠? 그림. 거기에서 이제 천진 신항까지 가서 신항에서 컨테이너를 하와해가지고 컨테이너 채 연결해서 바로 이제 철도를 통해서 몽골로 가는데 몽골에서는 또 환적시켜서 자밍호드까지 운송하는 경유해가지고 울란우데까지 운송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몽골을 향한 CLB 루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연운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내륙을 통해서 그죠? 내륙을 통해 가지고 쭉 가서 유럽으로 연결시켜주는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해서 유럽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CL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상으로 운송해서 철도로 운송해서 다른 내륙으로 이렇게 연결지는 부분이 바로 CLB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 운송이다 그렇게 국제 복합 운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운송 수단별로 이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운송 수단별 그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들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운송의 도로 폭이라든지 옛날에 건설됐던 것들이라든지 내륙 서부라든지 동부라든지 서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도로가 세분하게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가 작고 네트워크 정리비가 잘 안 돼 있어서 운송에 상당히 어렵점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심 지역 또는 도시 지역에 진입 제한이 많기 때문에 삥 둘러가거나 아니면 그 인접 지역에서 하역을 하고 하화를 시켜서 보관하고 있다가 소형 트럭으로 아니면 그에 허용된 차량으로 도심진에 지연을 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통일하지 않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간 운송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허라든지 통행료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전국 단위를 받으려고 그러면 운송 면허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상당한 어떤 뭐라고 그러죠? 관시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송 도중에 분실이라든지 파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대응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예를 든다면 25톤 트럭에 30, 40톤, 50톤 트럭 이런 적재량을요. 그렇게 제가 한번 봤는데 팔레트를 이 트레일러에 38개를 실는 걸 봤습니다. 38개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최소한 그 무게를 보더라도 한 40톤 이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체까지 포함해서 총 중량이 44톤까지 허용되지만 거기는 50톤, 60톤씩 막 싣고 다니는 그런 거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에 운송량을 높이다 보니까 많은 양을 적재하다 보니까 밑에는 뭡니까? 깔려가지고 파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고 또 도로들이 들컹들컹하다 보니까 파손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송을 해서는 이제 노 차량이라든지 선로 개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요. 이런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인프라 시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보 시스템, 그 차량 이력 추적이라든지 화물 추적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이 트럭들이요 상당히 이 성능이 좋거나 아니면 품질을 개선해서 예를 든다면 콜드 체인 같은 경우는 한 50톤 가까이 50톤 정도 총 중량에서 적재 가는데요. 우리나라의 트럭 관리 못지않게 이력 추적이라든지 품질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운송 도중에 어떤 온도 관리라든지 이런 센서기를 잘 달고 잘 다니더라고요. 그만큼 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도 운송에 이제 보신다 그러면 철도의 시각표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시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의 마감 시간이라든지 성수기 이런 부분들도 화차가 광급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인 자파 이런 것들은 2차적인 수송이기 때문에 성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동량이 증가할 때는 예약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된다고 봅니다. 아예보다도 예약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상대적으로 많이 이 운송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안정하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운송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철도 운송 구간은 대운송이라고 그러고요. 도착지에서 역도에서 화주까지 전달해 주는 부분들이 이제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운송 수단을 해서 환적해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소운송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적다시만 대운송하고 소운송 간에 이 연계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에 통운송업 이런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안하고 그 다음에 수운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장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삼엽댐을 개발함으로써 수위가 높아지면서 일정하게 되면서 이제 내륙 운송을 많이 이루어진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강의 상류 지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심이 낮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상 조건이 자연 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선행 스케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천항 같은 경우는 내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위차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박이라든 화물 항해 기술 이런 부분들이 뒤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내륙항 같은 경우는 내항 같은 경우에는 내항 운송 같은 경우는 아까 3,000여 개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역도 그다음에 구역별로도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3,000여 개의 운송사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뭡니까? 그 규모화 시키고, 또 선박도 좀 뭡니까? 뭐라 그러죠? 속도라든지 높일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사와 공항 간의 제휴라든지 뭐 협력 관계 이런 부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항공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 그 국영기업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3대 운송사도 거의 국영처럼 움직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뭡니까? 서비스의 품질이 그 승객 위주가 아니라, 아니면 뭐 화물의 화주 위주가 아니라 관리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이렇게 협력관계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항공기 이착륙 부분도 보면 이 승객이 거의 여객이 이 95, 6%를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5, 6%가 이제 화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착륙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운반하는데 뭐라 그러죠? 원활하지 않더라. 그래서 화물 이착륙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라든지 그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화물 운송 수단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